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면회소 앞, 화창했던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을 맞춰 도착한 승복을 곱게 여민 노승이 두 손에 김치통을 소중히 들고 면회 신청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태준, 과거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지만 지금은 해원 스님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님의 손가락에는 오래전 전투에서 생긴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손이 지금은 조카를 위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통을 떨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죠. 면회소 안은 다른 면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만나러 온 모습,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병사는 서류를 한참 뒤적이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도윤 이병, 면회 제한 대상입니다. 스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내부 상황입니다. 신병 보호 목적이죠.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병사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규정을 읽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랜 군 생활로 체득한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품에 안고 조용히 돌아서는 그의 눈가에는 미동 없는 표정과 함께 피 맺힌 침묵이 맺혀 있었어요. 한때 수백 명의 해병들을 이끌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면회소를 나서며 뒤돌아본 부대 담장 너머로 훈련하는 해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죠. 바로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복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병장 조만식의 군화가 그의 어깨를 짓밟았습니다. 면회 오던 그 늙은 스님, 네 친척이지? 다음에 또 오면 넌 창고로 보내줄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해? 벙어리야? 조만식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아니요, 병장님. 그럼 다시 닦아. 제대로 안 됐어.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도윤은 다시 걸레를 적셔야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들도 언제 표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관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고통은 더해졌어요.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침상으로 돌아온 도윤은 몰래 작은 휴대전화용 주소록 메모지를 꺼냈어요. 자신이 몰래 적어둔 삼촌의 사찰 주소였습니다. 그것을 휴가 나가는 동기 하태경에게 몰래 건넸죠. 형,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이 주소로 가서 삼촌한테 그냥 전해주세요. 제가 괜찮지 않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태경은 동기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메모지를 받아들였어요. 하태경은 그날 밤 가방 속에 그 메모지를 숨겼습니다. 동기의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불침번을 서며 도윤의 침상을 바라보니 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곧 해병대 제2사단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지친 몸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일 뒤 강원도 두매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이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법당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단풍으로 물든 산자락을 비추며 고요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장작더미 앞에서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장작 패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각각의 장작을 패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조카 도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죠. 장작을 패는 스님의 동작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정확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깔끔하게 갈라지는 나무처럼 그의 마음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면회소에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병 보호 목적이라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여기 이도윤 이병의 삼촌분 되시죠? 청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청년은 하태경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하태경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스님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도윤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이대로 죽진 않을게요. 근데 너무 아파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스님은 그 메모지를 받아든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하태경은 그 침묵 속에서 스님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님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장들이 도윤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식 병장이 심해요. 면회 오신 것 때문에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장 위에 먼지가 앉은 군 복무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죠. 이태건 제1군단장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는 포항에서 함께 전투를 치렀던 전우였고 지금은 군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건아, 나야. 혜원이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조카가 해병대 안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카 성함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든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태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태경은 여전히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스님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찰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태건 장군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차려졌어요. 김포 제2사단 현황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30분도 안 되어
관련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이태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병 관련 특이사항 보고서에 여러 차례 언급된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보고서들은 모두 생활지도 차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병대 제2사단 정문 앞에 검정세단이 조용히 멈춰섰어요. 오후 3시,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복 차림의 인물, 해병대 제1군단장 이태건 장군이었죠. 그의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위엄이 묻어났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정문 헌병이 다가와 입을 때려 하자 이태건이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어. 헌병은 잠시 망설였어요. 장군님, 지휘 통로 절차상 명령이다. 이태건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생활관 쪽에서 급히 달려온 최무열 연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중령 계급장을 당그는 침통한 얼굴로 경례하려다가 이태건에게 정면으로 막혔습니다. 최중령, 내 밑에 있는 병사 하나가 지금 피 토하고 있다. 그 병사, 내 전 사단장님의 조카다. 이태건의 말에 최무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군님, 그건 처음 듣는. 그게 문제다. 몰랐다는 게. 이태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부터 내 부대, 내가 직접 뒤진다. 최무열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지금 감찰 투입하시려면 절차가. 조용히 해. 이태건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그 말에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태건 장군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법무참모 부르고 전 생활관 점검 시작해. 한 명이라도 진술 안 하면 다 전출이다. 그 말에 간부들이 일제히 경직됐어요. 전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군 생활 끝을 의미했거든요. 부대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태건은 훈련받고 있는 신병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해병다운 당당함 대신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병사, 이리 와봐. 이태건이 한 신병을 불렀습니다. 신병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어요. 이도윤이라는 동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나? 지금 창고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창고로 향하는 길에서 이태건은 더 많은 이상 징후들을 발견했어요. 신병들이 간부들을 보는 눈빛,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태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도윤 이병? 예. 그렇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태건은 도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릎은 까져 있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청소하라고 했나? 조만식 병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매일? 예. 거의 매일입니다. 이태건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런 식의 괴롭힘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무엇보다 해병대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부터 넌 여기서 나가.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태건을 바라봤어요.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옆에 급히 설치된 간이 감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신병 하태경이 식은땀을 흘리며 진술서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은 종이를 잡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중령 법무참모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태경을 관통하고 있었죠. 하태경 이병, 마지막 기회다. 진실을 말해. 내가 침묵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 법무참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태경은 한참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동기들에 대한 배신감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하태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장들이 샤워도 못하게 했고 어제도 창고에서 자고 왔습니다. 그 스님 또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받았어요. 진술이 계속될수록 법무참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행위를 했나? 주로 조만식 병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상병도 가담했고요. 하태경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밤에는 창고에서 자게 하고 낮에는 계속 청소만 시켰습니다. 같은 시간 생활관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태건 장군의 지시하에 모든 침상과 사물함이 꼼꼼히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침상에서 낡은 수첩이 발견됐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피가 번진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촌, 해병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전우라 불린 적 없습니다. 법무참모가 수첩을 넘겨보며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맞았습니다. 이유는 걸레질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었어요. 삼촌이 면회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 무서워졌습니다. 전우가 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각 페이지마다 도윤의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조만식 병장이 말했어요. 그 스님이 또 오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삼촌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씨는 점점 흐려져 있었고 눈물 자국이 곳곳에 번져 있었어요. 이태건 장군이 수첩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우리 해병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인가?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장군님,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 폭력, 상해, 직무유기 모두 해당합니다. 이태건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만식 데려와. 그 새끼 직접 마주보겠다. 한편 다른 신병들의 진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먹으려 하면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도 재고 있었습니다. 조만식 병장이 도윤이 머리를 밀대로 때리는 것도 봤어요. 증언들이 쌓일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몰랐다거나 단순 훈육으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이태건은 그런 간부들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몰랐다고? 내 부하가 매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몰랐다고? 간부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찰실 밖에서는 조만식 병장이 수갑을 찬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오만함은 공포로 바뀔 예정이었죠. 도윤의 수첩에 적힌 모든 내용들이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었거든요. 해병대 제2사단에 들이운 어둠이 마침내
햇빛 아래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포된 조만식 병장이 수갑을 찬 채 감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곧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정화 중령이 조만식 앞에 피투성이 도윤의 병원 사진들을 차례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까져서 환홍된 상처, 손등에 멍든 자국,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결과다. 맞지? 정화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조만식은 사진들을 보며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그가 겨우 짜낸 변명이었죠. 누가 지시했든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결과다. 이태건 장군이 조만식 앞에 다가섰어요. 넌 해병대가 아니다. 단 한순간도 아니었다. 이태건은 도윤의 수첩을 조만식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걸 읽어봐. 조만식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 스님이 또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이게 사실이냐?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는 말? 이태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신병 하나를 창고에서 재우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제로 만든 게 그냥 하는 말이었다고? 조만식은 이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도윤이가 왜 면회 제한 대상이 됐는지 아나? 정화 중령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내가 상급자에게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도윤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허위 보고서를 올렸지. 저는 그냥 조만식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태건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냥이라는 말 하지 마.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태건은 조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삼촌이 누군지 아나? 과거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분이다. 그분이 조카를 걱정해서 면회왔는데 내가 그걸 막았다. 조만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스님이 되어서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 그런데 조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나? 이태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장군님, 정말 몰랐습니다. 조만식이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몰랐다고? 내가 괴롭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해병대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된다. 이태건은 조만식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 않나? 정화 중령이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신병들 진술에 따르면 내가 도윤이를 샌드백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그건 도윤이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재면서 3분 이상 걸리면 벌을 줬다고? 조만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거든요. 지금 사죄하지 마. 이태건이 일어서려는 조만식을 제지했어요. 도윤이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놈한테는 사죄 말고 책임이 먼저다. 그 말에 조만식이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평생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화 중령이 수갑을 더 단단히 채우며 차갑게 선언했어요. 해병대 폭력 혐의 조만식, 군사법정 회부. 남은 너희들 다 조사 들어간다. 조만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간부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거든요. 부대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얀 복도 벽면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실 앞에는 승복 차림의 집신을 신은 회원 스님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염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조카를 향한 무한한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는 정복 차림의 이태건 장군이 서 있었어요. 가슴에 단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서 있었죠. 과거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던 전우이자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남자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도윤이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태건이 조용히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중했어요. 그날 포항에서 절 살려주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제게 사람 하나 살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흘러넘치고 있었죠.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도윤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카를 향한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이태건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녀석이 해병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전우로서의 의리,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까지. 스님은 병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입대할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아나?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해병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어. 삼촌처럼 멋진 해병이 되고 싶다고. 이태건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스님이 이태건을 바라봤어요.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스님의 말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조카의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죠. 스님, 과거 포항에서 함께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시죠? 이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우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도윤이에게 필요한 건 그런 전우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전우 말이에요. 복도의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윤이 깨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대 내에 도윤이처럼 고통받는 신병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태건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평화로운 산속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해. 사람을 부수는 곳이 아니라. 스님의 말에 이태건이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해병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병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도윤이 손가락을 약간 움직인 것이었어요. 스님과 이태건은 동시에 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도윤이 의식을 되찾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귀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이 아팠지만 그보다는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의식이 점차 또렷해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스님의 친필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붓글씨였습니다. 도윤아, 전우란 건 같은 옷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함께 피 흘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삼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글씨 곳곳에는 작은 얼룩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스님의 눈물이 떨어진 자국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얼마나 삼촌을 그리워했는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님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병실 밖에서 스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들려온 조카의 목소리가 스님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불러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스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도윤이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도윤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스님이 와 계시나요? 네, 계세요. 며칠째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의사가 와서 도윤의 상태를 자세히 검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어요.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느꼈죠. 스님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삼촌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아니다, 도윤아.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스님이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강했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저는 해병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해병다운 모습? 스님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진짜 해병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동료를 지키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스님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태건 장군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장군의 계급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 왜 여기에? 내 삼촌이 내 전우거든. 그리고 넌 우리 해병대 식구야. 이태건의 말에 도윤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약속한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아직 해병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스님과 이태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네, 진짜 해병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후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해병 말이에요. 도윤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죠. 석 달 후 해병대 제2사단 정문 앞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정문의 태극기를 비추며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정문 경계에 선 이도윤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복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각을 세운 군화는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진짜 해병다운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다른 신병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후배가 없도록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견디려 하지 마. 그가 신병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죠.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태권 장군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가혹행위는 뿌리 뽑혔고 진정한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맞은편에서는 승복 차림의 작은 보따리를 든 회원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근 갓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몇 달 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카가 진짜 해병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스님과 해병, 삼촌과 조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필승, 이병 이도윤, 복귀 보고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가볍게 목례하며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무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조카가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해병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윤은 정문을 등지고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단 하나의 단어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우라는 말이었죠. 진정한 전우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은 그였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전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다른 해병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전우회라는 단어가 이제 진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태권 장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윤의 당당한 모습에서 진짜 해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해병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회원 스님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한편 산속 사찰로 돌아가는 길에서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부대에서는 조카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해병이 됐구나.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보따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면회 올 때는 더 맛있는 김치를 담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윤은 정문 경계를 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지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도윤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났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미래의 든든한 선배 해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